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재 현장에 병원에서 불을 끈다고 너무 걸리시네. 네,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전에 근무를 하고 지금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침부터 출근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힘드실 것 같아요. 앞타임도 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재미없는 급성기 그 2주기 병원 인증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기본 OJT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병원이 이제 요새 애학병원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체 그러려면 왜 우리 이걸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준비하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체계가 돼 있고 어떤 걸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큰 틀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면 아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문항 자체가 540문항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병원에서 준비를 할 때 어떤 걸 도와주면 되는지 그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은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들 좀 피곤하시고 긴장하신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드셨죠? 예. 선생님 드셨어요? 네. 혹시 이제 앞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혈액형이 A형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A형. 예, A형. 주변에 한번 보셔야 돼요. 누가 A형인지. 나의 동료 중에 누가, 선생님은? 예. O형 손 들어주세요. 나의 동료 중에 누가 O형인지. 예. 선생님, O형, 선생님 어디 선생님이신가요? 네. 예. 업무과 선생님. 예? 업무과 선생님. 업무과 선생님 O형이시고요.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죠? 예, O형이고요. 선생님 O형이시고요. AB형. AB형. 어머, AB형 선생님 혼자? 저기 뒤에 계신 분하고? 선생님 어디 서서 업무과? 내과 소속이요. 내과 소속이요? 예. 우리 여기 두 선생님이 A병 있습니다. B형. B형. 선생님 B형이시고요. B형. B형을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직장생활 하실 때 B형을 잘 보셔야 돼요. 네. 됐죠? A형하고 O형하고 AB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개의 혈액형이신 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혈액형에 의학적으로는 이제 증명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혈액형 중에 똘끼가 많은 친구가 AB형입니다. 누구라고요? AB형. 그래서 저기 우리 선생님 갑자기 똘끼 있는 행동을 하면 혈액형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AB형 선생님이 갑자기 휙 나갔어요. 갑자기 나간 거예요. 똘끼가 많아서. 했더니 누가 따라갈까요? O형 선생님이 따라갑니다. 왜? O형은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 많아요. 선생님 호기심 많죠? 네. 호기심이 많아서 실은 O형은 갑자기 스테이션 앞에서 환자 막 소리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인젝을 하려고 하는데 소리치잖아요. 그럼 궁금해 죽겠어요. 얼른 주사 넣고 가서 보고 싶어요. 업무가에서 막 소리질러요. 그럼 이렇게 실컷 보는 게 호기심 많은 혈액이 O형이에요. 맞나요? 틀린가요? 주변에 한번 친구들 봐보세요. 혹시 쌍구경 하거나 환자가 컴플레인 했을 때 누가 먼저 튕겨가는지, 어떤 혈액형인지. 또 반면에 그래서 O형이 튕겨나갔습니다. 뭔지는가 싶어서. 했더니 앉아있는 A형이 소심합니다. 나 때문에 나갔어. 나 때문에 나갔어. A형 누구예요? 예. A형이십니다. 나 때문에 나갔어. 나 때문에 나갔어요.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무관심한 B형. 선생님 B형이라 했죠? 선생님 아니요. O형인가? B형 누구였죠? 선생님 B형이시죠? B형이 무관심합니다. 혹시 B형 선생님이 관심을 안 주시면 다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B형이 좀 무관심. 어때요? 맞나요? 동료분들?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기에서 A형 선생님들 손 들어주세요. A형. 예, A형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말고 여자 선생님들 중에 A형. 네, 손 들었습니다. O형 손 들어주세요. 크게. 예, 여자 선생님들 O형입니다. 이 선생님들 다 O형이고 저기 선생님도 O형 있네요. 선생님 남자 선생님은 선생님 그 사모님 혈액형이 어떻게? 예, B형이실까요? 사모님이 A형이신 A형 여자분하고 결혼하신 남자분 계시나요? 예, 저기 계시네요. 예, A형이신 선생님들은요, 여자 선생님들은요 살림을 참 잘해요. 인증조사할 때 보면 차곡차곡 뭐 정리하는 거 이거 너무 잘해요.
그래서 A형은 보면 A형인 선생님들이 집에 딱 가서 문을 열어보면 농에요. 그 와이사스나 이게 수건 같은 게 딱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반면에 O형인 선생님. O형인 선생님들은요. 갑자기 친구가 아니면 남편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5분 전에. 5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10분 있으면 도착한대요. 그러면요. 그 거실에 널려져 있던 많은 살림살이가요. 5분 만에 깨끗해져요. 왜 그럴까요? 다 어디로 들어갔죠? 장롱에 꾸셔박습니다. 무조건 꾸셔박는 혈액형이 O형입니다. 어떠세요? 좀 비슷한가요? 다들 이해를 공감을 안 해주셔가지고 썰렁합니다. 제가 진행하고요. 썰렁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오늘 강의는요. 이 교육은 8시까지인 교육입니다. 우리 원무과 선생님, 결혼 안 하신 원무과 선생님 제가 몇 분까지 해드리면 될까요? 7시 아니요. 7시 반까지요? 조금만 더 쓰세요. 7시요. 예? 좀 친해졌더니 7시에 당겨버리네. 선생님 조금만 더 써주세요. 40분. 예. 그러면 7시 40분에 우리 선생님은 펄떡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제가 7시 40분 넘어서도 계속 교육을 한다. 우리 선생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죠? 선생님 때문이죠. 네. 네? 7시 40분에 펄떡 일어나시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앞팀은 실은 5분 더 쓰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요. 이게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가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잘생긴 분을 보면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생긴 분을 보면 목소리가 좀 떨립니다.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이 강호동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당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어디죠? 쌀, 보리, 콩, 팥. 우리 선생님 어디 가면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신문지를 이제 이게 냈습니다. 시험지를 냈어요. 선생님 어디예요? 예,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선생님 이거 뭐라고 썼을 것 같아? 쌀, 보리, 콩, 팥. 선생님한테 말하는 건데. 네, 예, 선생님이요. 곡식집. 이마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질문할게요. 예, 질문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뒤에 시키겠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있는 그 우리 과장님 앞에 앉아 계신 안경선 선생님, 제 뒤에 선생님 이게 사슴이 무엇을 봅니다. 과일을, 거울을 무엇을 볼까요? 사슴이 이 장면을 쓰고 여기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세 칸. 뭐라고 선생님이 쓸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예,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산에서 밥을 지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 뭐죠? 선생님? 산에서 밥을 지어서, 여기 노란색 옷 입은 선생님.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이 뭐죠? 예, 초등학생은 그건 우리 선생님 수준이고요. 초등학생은 뭐라 했냐면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질문해도 되죠, 이번에는? 네, 선생님의 사례를 우리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옆에 있는 선생님, 검정 안경 쓴 선생님. 선생님이 늘 했던 거 있죠? 뭐부터 하셨어요? 놓고. 그 옆에 선생님은요? 예, 선생님 정말 착실하셨나봐. 자꾸를 내린다. 했더니 이 앞팀은 뭐라 했냐면요. 바지를 내린다. 그거부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흰색 옷 입은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축하. 예, 우리 선생님 너무 착해. 꼬래. 이게 아이 때 대답입니다. 예. 남만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우리 원무과 선생님. 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아기가 생긴다는 말 나왔습니다. 예.
내 초등학생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뜨거운 밥이 시작된다. 이게 초등학교 학생이 쓴 답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저희 부서에 데리고 있는 이제 올해 1학년 들어가는 친구가 썼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써야 되는데 우리 그 아이는 뭐라고 썼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표정을 보고요. 첫째, 했더니 두 번째, 같이 가. 놀러 같이 가자고. 이게 마지막에 있던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요. 야호 신난다. 왜? 이 표정을 보고 야호 신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마 초등학교 아이들의 동심인 것 같고요. 잠깐 이제 얘기 끝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전체의 맥락은 저희가 인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을 저도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이제 선배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지금 아직 경력이 안 되신 분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연차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의료 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요새 애양병원에 있다고 해서 이 애양병원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국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 큰 맥락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조사 항목이 540문항이 넘어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큰 가장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병원은 너무 힘들어요. 아까 전에도 보시면 이제 앞타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하는 도중에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까지 다 했던 것처럼 의료기관은 너무 힘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 간호 등급이요. 정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인증평가라는 게 2010년도부터 생겼어요. 2010년부터 생겼는데 벌써 이제 3.0 버전 3주기가 들어가는 이제 급성기인데요. 보시면 급성기는 신청을 하면 그냥 자율적으로 신청해요. 받고 싶으면 신청하고 받지 않으면 신청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주기를 신청했을 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신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건 병원에서 마음이에요. 하든 안 하든. 단 또 하나 대신에 요양병원하고 정신과는 의무인증이에요. 의무인증의 의미가 뭐냐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요양병원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정신과 많잖아요. 여기는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신청을 하지 않아요. 누가 돈을 주냐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원에다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인증원에서 그걸 가지고 조사위원을 보내서 인증을 다 조사를 하고요. 모든 조사 결과는 그게 어디로 쑥 가냐면 보건복지부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그걸 가지고 각 보건소, 신병원, 관련 기관에 다 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5년도에 장성 화재 사건 아시죠? 장성 화재 사건 이후로 보건소에서요. 야간에 불시에 의료기관 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당직자가 있는지 없는지 간호사가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말고요. 간호사가 당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불시에 가서 스케줄표를 보면서 조사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요. 또 하나 그 전문병원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양하고 정신과는 의무 인증입니다. 대신에 전문병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안과 전문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 이런 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 전문병원 타이틀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또 하나 환자 안전법이 생겨서요. 실은 200병상 이상의 병원은 환자 안전 전담제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포함되는 감염 예방 관련 법령에 의해서 18년 10월 1일까지요. 종합병원하고 150개 병상 이상의 병원급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이렇게 환자 안전이나 감염을 해놓고요. 국가는요.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돈을 주냐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급성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이제는 혜택은 딱 이거였어요. 홍보밖에 없었어요. 홍보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병원 인증받았어요. 안전한 병원이에요. 라는 홍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에서 수가를 어떻게 했냐면 인증을 받은 기관은 감염 예방관리료를 줍니다. 이 감염 예방관리료가 인증을 받은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 이제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질평가라는 기준에 인증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환자 안전관리료가 지금 200평상의 이상의 환자 전담자를 세우면 무조건 주는데 이게 인증받는 기관은 어떻게 더 주겠다고 이미 인증원에서 아니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전문병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 요양병원이나 정신과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게 인증이 있지만 급성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점점 푸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럼 우리 병원은 종합병원 아닌데 의료질평가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말씀드리면 보시면 일단은 감염 예방관리료가 보시면 18년 10월 1일째 병원급은요 150에서 300평상의 병원은 의사 한 명을 감염 예방관리로 담당자로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전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장이 있는 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어떻게 18년 10월 1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보시면 감염 예방관리료고요. 저희가 이걸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각각의 종합병원하고 병원하고 구분을 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병원은 이제 종합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감염 예방관리료가요. 저희가 2017년도에 2억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감염 예방관리료. 이게 환자 1일당 받는 금액이 저희가 이 금액을 받았거든요. 1950원이었어요. 환자 하루당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1950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이제 나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청구했던 수가 금액이 2억 4천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이제 이 돈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병원이 만약에 이제 기준에 따라서 보시면 150명이 기준이라면 2등급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청구할 수 있는 인원 체계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홍보만이었거든요. 처음에 1주기, 2주기를 받았을 때는 홍보만 하면 무조건 이제 홍보만 있었어요. 1주기 때는. 근데 2주기 때부터는 이게 각각의 기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상급병원에 특진료 없어지는 거 아시죠? 여기 막 매스컴도 막 타잖아요. 특진료가 없어지면서 특진료에서 지불했던 모든 금액들이 지금 환자나 환자 안전관리료나 아니면 감염 쪽으로 싹 다 분산해서 지금 이렇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감염 예방관리료를 받으려면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국병원 감염감시처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은 주 20시간에 의사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죠. 간호사 선생님은요, 예전에는 처음에 이게 수가가 생긴 게 16년에 생겼거든요. 9월에. 간호사가 감염 예방관리료를, 그러니까 감염 전담 간호사로 3년이 있었으면 급값이었어요. 막상 이 수가가 생기고, 그러니까 3년 이상의 경력자 반드시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병상 600병상당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금값인 거예요. 막상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 모든 간호사가 그 사이에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신병원에 간호 등급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감염을 했던 간호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가는 만들어 놨는데 이 돈을 가져가는 기관들이 별로 없어요. 첫째, 인증을 받는 기관들이 별로 없고, 두 번째,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냐면 이게 경력 있는 간호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아마 아까 전에 심사과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4월 1일자로 이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어떻게 완화가 됐냐면 1년 이상의 경력,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가 있으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금 19년도까지 풀어놨습니다. 단계별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는 돈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환자 안전수가입니다. 이게 현재는 200병상 기준으로 환자 안전 전담자를 세우면 이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인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이 실제적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돈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환자한테.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 1일당 2,080원을 해서
일수 계산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한 달에 지금 환자 안전관리료를 제가 전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거의 한 달에 2,400만 원 정도로 더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인증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인증을 받았던 기관들이. 그래서 보시면 환자 안전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는 기관은 모든 서류를 여기에 대해서 보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서류가 뭐냐면 위원회 활동이나 환자 안전 관련 연간 계획, 결과 보고, 성과가 인증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불만을 이제 내세운 거죠. 현재 인증을 받지 않아도 기준 충족이 되면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다만 의료기관에 한해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더 지금 금액을 올리겠다는 기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병원도 점점 이런 어떤 수가 체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점점 여러분들도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 질평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는 종합병원에만 의료 질평가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은 상급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4등급, 5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이 의료 질평가가 점점 2015년도부터 매년 금액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시면 17년도에서는 환자 1일당 480원을 받았던 게 지금 2018년도는 73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차후에 1,000원, 2,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게 국가 정책이거든요. 이 돈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죠? 초음파 같은 거 다 급여로 다 전환된 거 아시죠? 급여로 전환되고 검사 같은 항목에서 다 일부가 다 이쪽으로 의료 질분당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상급병원의 특진료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다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종합병원만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병원급으로 확대된다는 게 국가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추세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질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예산이 보시면 이걸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점점 올라가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인증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인데 인증을 받지 않는 기관들은 이런 관련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인증조사 항목에 있는 기준 그대로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인 거고요. 선생님 이쁘죠? 엄무과 선생님 다들 이제 피곤하실 것 같고요. 선생님 안경 쓴 선생님 이쁘죠? 예. 이쁘죠? 모든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쁘게 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오자오 잠이 올 수도 있는데요. 근데 현실은 이러죠. 아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하품하고 싶은데 현실은 이러죠. 네. 이 앞에 있는 분 누구신지 아시죠? 이렇게. 실은 남자분들도 이렇게 예. 근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예쁘게 하품하죠. 예. 기지개 한 번만 펴시고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표정이 다들 저 강사 언제 끝내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이제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인증은요. 인증의 제도가 뭐냐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량상으로 해서 자발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발적이고요.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 자발적이란 말은 뭐냐면 병원에서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라. 우리 병원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해라. 이게 기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논리냐면요. 저도 이제 현재 조사위원으로 뛰고 있는데 조사위원으로 갔습니다. 이 병원에 왔어요. 관리과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예, 선생님 아시죠? 의료 폐기, 우리 세탁물 있죠? 세탁물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되어 있죠. 오염 세탁물은 지금 무슨 색깔인가요? 무슨 색깔에 버리고 계시나요? 무슨 색깔이죠? 수술실 선생님들. 예, 빨간색 햄프에 버리죠. 기타 세탁물은 녹색? 회색?
녹색이죠. 그죠? 근데 원래 이게 법입니다. 법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규정에 어떻게 적어놨냐면 우리 병원에 만든 모든 세탁물은 다 빨간색 햄퍼에 버린다 하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사위원이 조사를 했어요. 규정을 보고 조사를 했는데 가서 봤더니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규정도 그러고 직원도 그러고 현장에 가서 봤더니 현장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목의 점수를 상중 하중에 뭐 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줄 것 같아요? 상을 줄 것 같아요? 중을 줄 것 같아요? 하를 줄 것 같아요? 뭐 줄 것 같아요? 상이요. 왜요? 맞아요. 그거예요. 뭐냐면 규정에 근거해서 직원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줍니다. 단 코멘트를 하겠죠. 규정에 근거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법하고는 다르다라고 코멘트를 하면 인증원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요. 인증서를 주기 전에 병원에다 요구합니다. 규정 바꾸고 첫째, 규정 교육 시키고 두 번째, 규정 교육에 대한 사진 찍고 서명 다 받아서 어떻게 사진까지 다 찍어서 그걸 정리해서 인증원에 주면 그때 인증서를 주겠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발적이란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 병원 내에 기준을 우리 병원 거에 맞춰서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 하셔야 되는 거죠. 조사위원들은 그래서 조사를 하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릴 건데 뒤에 말씀드린 조사위원들은 오전에 규정밖에 안 봐요. 그래서 보시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하시잖아요. 여러분 병원이. 그러면 전문 인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병원은 현재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명이 4일 동안 조사를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이 나와서 인증 등급을 인증이냐 조건부냐 불인증 이렇게 3개의 판결합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조사위원들이 1, 2, 3, 4예요. 그러면 첫날 조사위원들은 와서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병원에 도착을 해서 병원 현황 발표를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아마 행정원장님 하시든 병원장님 하시든 다 하시면 그걸 다 듣고요. 그 다음에 규정 검토를 오전 내 합니다. 이 병원에 있는 규정을 봐요. 다른 병원에 있는 규정을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규정 검토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 규정대로 제대로 하는지 시선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위원 1은 2, 3, 4 각각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보통은 보시면 시선 투어를 해요. 시선 투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관리과 선생님들 있죠. 옥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하에 가스 저장실, 저수조 거기까지 싹 다 뒤집니다. 밖에 만약에 우리 폐기물 버리는 데 있으면 거기까지 다 병원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의 곳곳을 다 뒤집니다. 오폐수 저장소 있으면 거기까지 다 가요. 이게 조사위원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그 다음날 감염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하는지 감염 ST를 하고요. 나중에 QIST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의약품 약사님 계시죠? 약사님 손 들어주세요. 약사님 안 계신가요? 일주일 하고 가셨어요. 일주일 하고 약품 관련해서 우리 병원 내 얼마만큼 체계가 되어 있는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약품이 얼마만큼 관리가 됐는지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행정하는 선생님들 사람을 채용할 때 그 다음에 채용하게 되면 입사서류 다 검토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를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요. 보시면 의무기록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의무기록 검토까지 싹 다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병원장님하고 만나서 병원장님이나 간호부장님 관련 부서장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병원 현황, 병원에 대한 미션이나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리더십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일 동안 조사위원들이 다 뒤지는 거죠. 그리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그러면 4년 후에 다시 조사위원들이 옵니다. 그 사이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1년차, 2년차, 3년차 때 자체적으로 보시면 평가를 해서 인증원에 자료를 보내야 돼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체적인 보낸 자료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만 24개월에서 36개월이 되면 인증원에서 다시 조사위원이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서요. 현장에 와요. 현장에 와서 자체적으로 보냈던 자료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시면 결국에 어떤 현상이냐면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면 그때서 막 교육자료 막 만든다거나
그 사이에 있었던 해야 되는 일들을 그때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년차, 만 2년이 되면 인증조사위원들이 나와서 현장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년이 됐을 때 4명이 나와서 다시 전체 조사를 하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현장 조사했을 때 만약에 해당 항목에 무나 하가 있어버리면 인증은 취소가 됩니다.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인증은 한 부서, 간호부만, 진료부만 이 부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간호부는 간호부대로, 진료부는 진료부대로, 시설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시설을 담당하는 대로, 그 다음에 행정하는 선생님은 행정의 담당, 각자 자기의 역할을, 약물은 약물 쪽으로 다 자기의 역할을 자기네 규정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인증받은 기관이 1,700개 기관이 받고 있고요. 4월에 여기에서 상급이 43개, 종합병원이 177개고요. 병원이 114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양, 정신과 이 기관들, 요양하고 정신과는 의무 인증이다 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패턴이죠. 그리고 조건부가 9개고요. 그 다음에 불인증이 45개 기관이 있는데 조건부는 뭐냐면 결국에 인증 항목 중에 하나가 미달이 돼서 1년 후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증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증 조건부 불인증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만약에 여기에 보시면 각각 병원의 인증 기간이 있고요. 만약에 이 병원이 불인증이면 이렇게 인증원 사이트에 불인증이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이 요새 예약병원이 인증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조건부에 가거나 아니면 불인증으로 올라가가지고 계속 홈피에 인증원 홈피에 수시로 전국에 있는 모든 환자 보호자까지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서 보았을 때 만약에 불인증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서서히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패스하는 기준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사 기준은 크게 기본가치, 환자 진료, 지원, 성과관리 이렇게 4개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서 기본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보장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질량생의 기본가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진료 체계는 뭐냐면 환자가 왔어요. 병원에 와가지고 업무과에 접수하시죠. 그 다음에 외래 진료 받으시죠. 접수했을 때 접수 절차부터 시작해서 외래 진료를 봤을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초기평가 하시겠죠. 초기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입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업무과 가서 다시 입원 수속하겠죠. 입원 수속에 대한 절차. 입원 수속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검사하시잖아요. 엑스레이 찍을 수도 있고 MRI 찍을 수도 있고 혈액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병원의 규정에 근거해서 실시를 하느냐 이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올라가면 병동에 올라가면 간호사 선생님도 뭐하죠? 간호정보조사지 작성하시잖아요. 역장 평가하시잖아요. 낙상 평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환자가 안전하게 관리를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환자한테 약물을 줬을 때 2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약물을 투여해라. 이런 기준인 거죠. 만약에 환자가 여기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어떻게 타임아웃이나 수술 부위를 표시를 해서 안전하게 수술에 마취에 문제 없이 그리고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퇴원 후 관리까지 하는 게 이 환자 진료 측면을 전체 환자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저희 병원이 환자 권리 존중과 보호라는 이 기준이 뭐냐면 사생활 보호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입원하는 사실을 비밀로 지켜달라는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이걸 저희 병원이 MP과가 있거든요. 한 번에 이제 이런 히스토리. 저희 병원에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 환자가 뭐라 하냐면 나 입원한 거 비밀로 해주시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생활 보호 신청을 해서 저희가 EMR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계산을 할 때 자기 남편한테 이걸 입원하는 걸 이거는 다른 남자분하고 같이 입원을 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기로 했으면 남편 카드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MRA를 계산하는데 남편 카드를 딱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남편한테 띠르륵 갈 거 아니에요. 문자가. 요즘 다 문자 가잖아요. 문자가 가니까 남편분이 우리한테 전화 왔어요. 업무까지 물어봤어요. 이 환자 혹시 입원했냐 그랬더니 업무과 선생님이 뭘 했냐면 창 딱 들었더니 위에 뭐라고 했냐면 사생활 보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입원 안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이거 그럼 이 카드 뭐냐
해가지고 이제 좀 실갱이가 벌어졌거든요. 결국에 쫓아왔어요, 병원에.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선생님들 모르니까 다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이걸 안 했습니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환자가, 이 보호자가 환자를 찾는다는 걸 알고 결국에는 각 층에 있는 일반 병동에 입원했던 이 환자를 어디로 집어넣겠어요? 다 이제 각 층마다 제가 이제 9층까지 있는데 9층 막 병실을 다 찾아다녀요. 어디에다가 이 환자를 넣냐면요,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넣었어요. 입시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가 다 찾았어요. 환자를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이 환자가, 보호자가 한참 있다가 한 몇 시간 후에 외래를 간 겁니다. 어디로 가서 정신과 외래 가가지고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으로, 나 강은미 환자 보호자요,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했더니 우리 정신과 외래 선생님이, 네 원장님 강은미 환자 보호자 왔습니다, 상담, 이렇게 한 거예요. 매도실에 있는 누구 보호자라고. 이 선생님 천사를 안 모은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환자의 권리나 이런 보호를 해줘라. 병원에서 내가 입원한 사실을 비밀을 원하면 비밀을 지켜주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료 측면이 있고요. 진료 측면에서도 경영, 인적, 감염, 시설, 환경, 의무 기록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관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조사하는 게 4일 동안에 여러분 조사위원 4명이 와서 다 드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체 조사 항목은 549개 항목이고요. 그 중에 감염관리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목동 사건 아시죠? 원래는 저희가 인증 기준이 작년에, 그러니까 12월에 버전 3.0 버전이 개시가 됐어야 됩니다. 이게 올해 서울대학교 병원부터 시작해서 상급 병원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공포를 딱 하려고 했더니 이대목동 사건이 딱 나오면서 아이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인증원에서 엄청 인증원 욕을 먹었거든요. 이 기준을 다시 다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원래는 지금 3월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에 공포를 하기로 했는데 3월에도 공포를 못하고요. 결국엔 6월에 공포하겠다 해서 실은 올해 이제 인증을 받는 기관들은 6월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지금 537개 기준이 549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째, 환자 안전보장 할 때 여러분들 인증을 준비하실 때 이 549개의 문항이 뭐냐면 이게 549개의 시험지입니다. 질문지죠. 우리 여러분들 시험지 보면 한 장에 뭐 30장 있든지 뭐 40장, 이게 시험지 있잖아요. 20문항, 30문항. 이 문항이 549개의 문항입니다. 근데 이 549개의 문항이 뭐냐면 여기 M이라는 곳에 이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환자 확인이 5문항이 있어요. 이 5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적어도 상이나 중을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뒤에 보시면 등급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증을 준비하실 때 각 파트에 부서장님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등급에 종규가 있고 필수가 있죠. 여기에 이 필수라는 문구에 필수가 들어가면 여기 끄트머리는 종규가 있거든요. 이 필수는, 종규는 문항 하나 정도는 하루 맞아도 됩니다. 돼요. 근데 필수라고 적어져 있는 이 문구는 만약에 문항 하나에 하루 맞아버렸다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하루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조건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증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등급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등급에 따라서 종규하고 필수하고 구분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첫째, 안전보장 활동은 크게 환자 안전으로 해서 정확한 환자 확인이에요. 이 환자 확인은 2가지 이상의 지표로 환자를 확인을 하느냐, 수혈하기 전에 환자를 확인하느냐, 진료하기 전에 환자를 확인하느냐, 이런 문항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5문항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의료진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 뭐냐면 의사선생님은 나한테 이 환자를 디코놀이라는 주사를 놓으라 했는데 내가 전화로 받으면서 디코놀이 아니라 엉뚱한 주사로 놔버린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리면 이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리드백 컨펌이란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느냐, 서로 간에. PRN 처방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여기 아마 진료부도 계실 거예요. PRN 처방을 어떻게 내셨냐면 만약에 디크너 PRN, 디크너 이램플 IM 그렇게 나 있죠. 안 된다는 거죠. 디크놀, 이게 PRN, 디크너 이램플 IM이라는 말은 뭐예요? PRN은 만약에 필요하면 줘라.
필요하라고 주는데 선생님은 필요한 시점이 언제죠? 병동이죠. 언제죠? 환자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PRN의 이게 통증의 정도와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증이 틀리는 거죠. 각각 틀리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는 PRN. 그래서 조사위원들은 어떻게 조사하냐면 만약에 PRN 해가지고 디크너, 이렘프, IM입니다. 이렇게 처방이 나면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요. 선생님, 이 처방으로 어떤 의미로 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통증이 있으면 주라고 합니다. 라고. 그럼 통증 몇 점이요? 그러면 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통증 3점이요? 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요. 물어봐요. 선생님, 이 처방에 해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선생님이 통증이 뭐 5점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럼 틀리는 거죠. 의사는 3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간호사 선생님은 5점이면 틀린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의사소통이란 말은 PRN이면 통증이 몇 점 이상일 때 주라. 앞에 그냥 디크노, 이덴플, IM이 아니라 배 아플 때 뭐 주라 이게 아니라 앞에 통증 점수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처방 보니까 내가 5점 이상이요. 그러니까 통증이 5점 이상이면 디크노, 이덴플을 주시오. 이렇게 처방을 명확하게 내라는 거죠. 피부도 마찬가지죠. 37도 몇 부이면 시럽을 주라. 이런 것들이 정확한 의사소통이 그래서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또 하나 밑에 수술 시술이 정확한 수행이 이게 5가지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왜 이게 나왔냐면 예전에 건대병원에서요.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건대병원에서 왼쪽 유방암 수술로 수술했는데 수술실 들어갔다 놨더니 오른쪽 떼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왜? 유방은 2개잖아요. 브레스트는 2개예요. 그죠? 난소도 2개예요. 그죠? 2개인 기관이 우리 몸에는 많이 심장도 2개죠. 근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이 이 타임에는 왼쪽, 이 타임에 오른쪽, 이 타임에 왼쪽, 오른쪽.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하겠느냐. 다 수술하기 전에 확인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술 부위를 표시를 해라. 2개의 기관이 있는 데는 척추도 마찬가지죠. 겉에서 보는 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 시술의 정확한 수행은 뭐냐면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명확하게 수술 부위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수술 부위가 어떻게 동그라미든 V든 병원에서 알아서 정하고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사위원은 실제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난 다음에도 표시가 돼 있는지. 하나의 기관은 하나잖아요. 근데 2개의 기관에 있는 데는 반드시 표시를 하게끔. 그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 타임아웃 하게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나갔던 병원이요. 좀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거기가 비만 전문 병원이에요. 서울에 외국인 환자도 많이 봤고요. 근데 여러분들 비만 전문이어도요. 수술 부위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요. 페인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수술 부위 표시를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몸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 이 두께가 달라요. 뭐냐면 지방에 따라서 여러분들 연필도 보면 연필심 0.5 있고 1 있고 2.0 있잖아요. 이 두께가. 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림의 색깔에 따라서 이게 두께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표시를 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환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알 수 있도록 이게 수술 시술의 정확한 수행입니다. 그리고요. 낙상 예방 손위생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원 안전활동이 JCI하고 인증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JCI는요. 환자 안전은 들어가 있는데 직원 안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증원이 처음에 조사 기준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먹었냐면요. JCI고 이거 카피본이다 했어요. 여러분 병원 주변에 보면 JCI 받은 병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JCI는 실제적으로 봤더니 환자 안전은 들어가 있지만 직원 안전은 빠져 있는 거죠. 이 직원 안전에 대해서 들어간 게 인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 안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은 다 필수예요. 필수 영역. 만약에 여기 영역에 무가 있거나 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다른 거 다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 때문에 조건부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보시면 지속적인 질량상인데 병원 내 질량상과 환자 안전체계가 있느냐. 환자 안전체계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만약에 환자가 약을 잘못 줬어요. 투약을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보고하세요? 누구한테? 이제 수강선생님한테 얘기하죠. 수강선생님은 간호부장님한테 간호과장님한테 얘기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업무과 선생님. 업무과 선생님은 그러면 간호과장님은 누구한테 보고하죠? 병원장님한테 보고하겠죠. 한 대가 낙상이 발생했다. 예? 그 다음에 업무과 선생님들. 업무과 선생님 만약에 잘못 접수해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차트를 접수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누구한테 보고하세요? 과장님한테 보고해요. 그럼 과장님은 누구한테 보고하죠? 모르죠? 병원장님한테 보고하나요? 그죠? 그럼 영상학과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예, 그럼 인병과. 물리치료실 선생님. 네, 여기 물리치료. 선생님 물리치료 하시다가 환자가 갑자기 물리치료 침대에서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상이 발생해서 누구한테 보고하세요? 예, 그러면 실장님은 누구한테 보고하죠? 예, 부장님은 누구한테 보고하죠? 예, 인증에서는요, 뭘 요구하냐면, 여기에 질량상호 환자 안전 운영 체계라 뭐냐면, 지금 봐보세요. 병원장님은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물리치료실 선생님의 거기 담당 부전장님과 환자 낙상이 있었습니다. 간호부에서 약 잘못 났습니다. 저기 접수했습니다. 각각 부서장들이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원장님이 그걸 통계로 다 잡나요? 아니죠. 원장님은 그냥 듣고, 바로 공사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비용 처리한다든지 나름대로 논의를 하시는 거죠. 인증에서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보고는 누구 병원 내에 한 사람을 지정을 해라. 그 사람이 간혹 과장님이시든 아니면 평등 수간호사든 누구한테 한 사람을 지정을 해라. 이 지정해서 이 선생님이 발생하는 투약 오류도 이 발생하게 되면 투약 오류 관련 안전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분한테 제출하고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한 낙상도 이분한테 보고하고 업무과에서 발생한 잘못된 접수도 이분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영양실에서 죽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줘버리는 이런 사태도 있잖아요. 우리 보면 배식의 오류 이런 것도 누구한테? 이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라. 특정하게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정한 선생님은 한 달 동안에 우리 병원 내에 발생했던 안전사고를 다 통계를 내는 거죠. 우리 병원 내 4월에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낙상이 총 몇 건? 왜냐면 낙상이 평동에서만 발생하는 거 아니거든요. 물리치료실 하다보다 업무과 앞에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투약 오류 총 몇 건? 투약도 선생님 약물 관련해서도 평동에서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조제를 잘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특정하게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걸 통계 처리를 해서 이거 관련해서 누구한테?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장님이 봤을 때 발생 빈도가 높거나 발생 빈도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해라. 원인 분석하고 개선안을 잡아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서에서 보고하고 이 부서 보고 이 부서 보고 이 부서 다 각각의 보고가 되면 전체 이걸 통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증에서는 굉장히 이 환자 안전 체계를 굉장히 중요하는 이유가 밑에서 보시면 환자 안전 보고 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전사고는 반드시 이런 보고 체계에 의해서 보고를 해라. 이 만약에 여러분 병원 요수 애암병원이 만약에 우리 병원 내 보고 체계는 간호과장님한테 보고한다. 아니면 몇병동 수간호쌤한테 보고한다. 아니면 누구한테 특정하게 지정을 하셨다면 그 선생님이 이런 보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명시하셔야 되는 거죠.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선생님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근접오류, 유해사고, 적신호사고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저희 병원에서 발생했던 이제 근접오류는 그 적신호사건은요. 환자가 아까 전에 제가 건대병원 얘기했던 왼쪽 유방암 수술했는데 왼쪽은 오른쪽 수술해버렸어요. 그러면 왼쪽 뗐던 거 어떻게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나요? 영구적으로 손상인 거죠. 이런 것은 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적신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적신호 사건은 환자가 죽어버렸어요. 사망해버렸어요. 이번에 이대목동 사건처럼 아이가 잘못되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다 적신호 사건인 거죠. 환자가 사망을 했거나 영구적인 손상이 있거나 제가 앞팀에다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병원에 근무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 가거든요. 제가 신규 간호사 때 제가 병원에 딱 입사했는데 그 병원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는 저희 임상에 근무할 때는 학생들한테 간호학생들한테 주사를 놓게 했어요.
저도 주사를 놨었고요. 근데 요즘은 학생들한테 주사를 못 넣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동의 선생님이 IV 스타트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한테 KCL을 이 수액에다 믹스를 해야 되는데, KCL이 뭐냐면 KCL을 환자한테 딱 투여를 하면 환자가 바로 심장마비로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굉장히 고위험 약물로 해서 고전해질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반드시 시작해서 줘야 되는데, 이 약물을 딱 시린지 10cc에 재워가지고 학생한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환자한테 주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 선생님을 주라는 건 뭐냐면 수액에다 믹스하라고 하는 의미로 줬는데, 이 학생은 그 전에 주사를 넣는 거 보니까 다 어떻게 인증 여기에다가 바로 넣는 거 본 거예요. 가서 바로 났죠. 환자가 어떻게 해요? 바로 CPR 발생했어요. CPR 발생해서 환자 결국에는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중환자에 보면 브레인 데미지 입어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는 다 적신호 사건입니다. 적신호 사건은 환자가 사망을 했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은 다 적신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위에하고 근접은 뭐냐면 환자가 낙상이 발생을 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낙상이 딱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털털 털고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근접오류입니다. 제가 약물을 딱 줬는데 이 환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 환자한테 잘못 줘버렸어요. 환자에게를 잘못해서. 근데 다행히 이 약이 위장약이었네. 환자는 괜찮았어요. 이런 것은 다 근접오류인 거죠. 아차 사고. 줄 뻔했는데 안 주는 이런. 그렇지만 위의 사건은 뭐냐면 저희 병원에서 발생했던 위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배식카. 그다음에 우리 식판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렇게 배부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병원도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여사님들의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면 밀고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대학병원처럼 뭐 여기에 뒤에 앞에 있는 뭐 환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끌고 가시다가 운전을 잘 하셨거든요. 가시다가 환자의 복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난간을 잡고 걸어가는 환자를 탁 쳤습니다. 근데 딱 쳤는데 어디가 똥강 부러졌을까요? 아시죠? 여기 잘 부러지는데 여기가 똥강 부러졌네요. 그래서 그 환자는 4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이렇게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사건은 다 어떻게 위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신호 사건, 근접오류, 위해 사건을 분류를 하셔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아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발생할 뻔했는데 발생 안 했거나 발생했는데 괜찮아. 이런 사건들은 다 FMEA라는 이런 틀에 넣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의 점수는 그 팀이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수혈에 대한 FMEA를 결정부터 시작해서 환자한테 수혈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생할 것이 혹시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나 잘못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이게 FMEA를 해서 고장 유형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근본 원인 분석을 해서요. 이미 발생을 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내부 외부 고객 만족도 저하가 이미 발생이 된 거야. 아니면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정신과 병원에 저희 병원에 정신과가 있거든요. 보호자가 여러분 아시죠? 그 연필 깎는 칼 아시잖아요. 그걸 주고 갔어요. 누구한테? 환자한테. 이걸 주고 가서 환자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에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이게 점검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환자가 어떻게 자해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환자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인 분석을 했더니 저희 병원에 엠피과 환자의 면회가 오면 봤더니 면회에 대해서 이런 위해 도구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서는 환자한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게시를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더라. 첫째. 두 번째. 환자가 면회하고 가고 나면 반드시 가서 소지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소지품 점검을 안 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 활동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 RCL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병원 내에 실시를 하셔야지 여러분 병원에서도 환자 안전을 막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증해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진료전담청에서 549개의 문항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입원수속 절차.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나도 이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60%가 이 지역 인근이잖아요. 나머지 40%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 병원에 많이 오시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타 지역 환자가 입원을 하러 왔는데 병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입원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병실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꽉 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앞에 숙소 잡아야 돼. 앞에 숙소를 잡아야 돼요. 예. 앞에 숙소 비용은 누가 내죠? 그죠? 이런 절차를 어떻게 병원 내에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입원을 시킬 것이냐? 왜 입원수속 할 때 이걸 업무과에서는 잡으라는 거죠. 입원수속에는 어떻게 절차? 만약에 우리 병원에 병실이 없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기준을 잡아서 모든 직원이 다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주사 나갔던 병원에 제가 EMR을 보는데요. 저는요, 제가 지방이 많아서 저의 경적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1,000만 원이라 했더니 저희 나갔던 팀장님이 이제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님 2,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거기 병원의 업무가 그러니까 EMR을 봤더니요. 간호정보조사지를 보는데도 위에 금액이 있고요. 입원비. 여러분들 지방급입은 다 비급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게 수술기록지 보는데도 거기에 금액이 있고 다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는 왜 참사네? 환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뭐 250, 300만 원. 여러분들 지방급입 상당히 비쌉니다. 이렇게 다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있냐면요. 환자들이 이게 비급여다 보니까 간호사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병원비가 예를 들면 300만 원이라 했는데 업무가에서 막상 계산했더니 400이다. 이제 계산이. 그러니까 간호사실하고 여기 업무과에서 이제 병원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은 누구 주장하죠? 적은 쪽을 주장하겠죠. 거기서 300을 했는데 왜 너 400이냐? 이렇게 자꾸 컴플레인이 생겨서 아예 이 환자에 대한 이 수술 비용은 다 명실하게 위에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입원수속 절차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 그 업무과에 수속하는 절차, 선생님들 그 기준에 근거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보시면 외래 환자, 그 다음에 의사 바뀌는 거, 퇴원 절차까지 다 규정에 이 문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래 환자 오면 의사 선생님들 다 초기평가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입원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 입원에 대해서 초기평가 하시죠? 간호 선생님들 간호에 대해서 초기평가 하시죠? 간호정보조사지 작성하시고 수업도 다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환자 오게 되면 검사 체계가 다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이 영상학과가 있으면 영상학과 엑스레이 대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 계획을 세웠느냐. 수술이면 수술 아니면 그냥 입원 치료면 입원 치료. 그리고 협의진료, 통증, 영양, 집중, 욕창, 말기 환자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규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실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중증 환자 진료 체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심폐소생술, 수혈, 항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 병원에 여러분 병원에 없는 것은 다 미해당으로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미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과정, 진정과정 다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각각 항목이 다 모여서 549개의 문항이 있는 거죠. 이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파트마다 다 해요. 약물도 마찬가지로 약물이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자한테 보관하는 거, 조제하기 전에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조제하는 거, 환자한테 투여하는 거, 그 다음에 투여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까지 일괄적으로 이 조사 항목에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입원 환자의 존중이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취약 환자, 불만고충. 불만고충의 환자가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너희가 관리를 하느냐. 병원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임상연구나 장기이식에 관심 있는 환자가 왔다. 어떻게 안내하냐. 여러분 병원 장기이식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병원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운영 방침,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다 봤는데요. 병원 내 어떤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운영 방침이 잘 돼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런 위원회, 병원 내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느냐, 직원들하고. 그리고 부서 운영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그리고 인사관리, 사람을 채용했을 때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것들 확인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의사 진료 권한서와 그 다음에 직원의 직무 결수서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도 보시면 의사정보, 직원교육, 그 다음에 법적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권한서와 직무 기술서가 있어요. 이게 사실 진료 권한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조금 이따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진료 권한서는요. 사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병원도 마찬가지고 실은 우리는 진료 권한서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게 기준에 들어갔냐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이 교수님이 수술하면 맨날 환자가 죽어. 맨날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만 하면 환자가 죽어요. 그러면 한두 건 자꾸 발생하면 병원 차원에서는 이 사람한테, 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걸 환자를 이 수술 못하게 막고 싶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막아요?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제도가 왜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진료 권한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청을 해요. 본인이. 그러면 병원청에서 승인도 할 수도 있고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나는 이 수술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병원 차원에서 자체 내 그 위원회에 논의를 해서 너 안 돼.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술 못 해요. 이게 진료 권한서예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들만 작성할 수 있는 게 진료 권한서입니다. 일반 의사 선생님들은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료 권한서는 특히 위에 보시면 입원 환자, 그 다음에 이건 기본적으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위에 보시면 코어 프리빌리지라 해가지고 협진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이지만 스페셜에 대해서 저희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할 수 있는 것은 인공관절, 관절 내시경, 관절 수술,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진료 권한서를 신청하십니다. 만약에 외과 GS 닥터가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병원 차원에서 거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 병원에 이식 수술할 수 있는, 전혀 심장 이식 수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하겠다고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진료 권한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저희 병원은 뭐냐, 그럼 나 이거 말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거지, 내가 맹장수술만 적어놓고 맹장수술 외에는 나머지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이번에 같이 갔던 교수님도 마찬가지. 뭐냐면 처음에 진료 권한서를 썼더니 진료 권한서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더래요. 반발하는데 뭐냐, 나 그러면 이것만 하겠다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유래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걸 환자 안전사고, 잦은 안전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지표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여기에 보시면 지표의 평가 기준에 기본적으로 밑에 잘랐는데요. 적신호 사건이 발생을 했느냐, 이게 추적조사가 여기 지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높으면 그 수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쓰지만 전문의 선생님, 나머지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이 직무기술서를 써야 됩니다. 이 직무기술서의 의미는 뭐냐면요. 선생님 봐보세요. 만약에 물리치료실 선생님 서트 있어요? 있나요? 아직인가요? 있나요? 가지고 있죠? 오전에 했던 선생님 서트를 해서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이 자격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이 아침에 했던 신 선생님의 그 물리치료, 같은 물리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 영역과 여기 신규 선생님, 신성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의 업무량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서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서트에 맞게 일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선생님 아직 서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 선생님은 서트 없는, 서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이 선생님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직무기술서는 선생님은 서트에 맞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적지만, 이 선생님은 서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서는 직무기술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로 직무기술서는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나는 엑스레이밖에 찍을 수 없어요. 엑스레이밖에 찍을 수 없는 제가 MRI를 찍겠다라고 진료 권한, 직무기술서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관리과에서 가스 담당하는 선생님은 가스 라이센스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가스 라이센스, 가스 이제 전기, 가스 쪽에 이제 자격증이 있잖아요. 전기 담당하는 선생님이 전기 담당하는 선생님인데 전기에 관련된 직무기술서가 써야 되는 공통적인 거는 쓰겠지만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를 각자 여러분 병원의 직원이 200명이면 200개가 나오는 거죠. 그걸 각자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준비를 하실 때 여기 앞에 있는 진료 권한서도 의사 선생님별로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직무기술서도 각자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사위원들이 제가 이제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 선생님 예를 마취과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 진료 권한서 주세요. 그러면 마취과 의사 선생님의 진료 권한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만약에 간호사 선생님이었다면 아니면 인변과 아까 전에 그 PTC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 직무기술서 주세요. 근데 직무기술서하고 업무를 선생님 어떤 업무 하세요? 비교했는데 엉뚱한 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직무에 맞는 직무기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감염입니다. 감염은 감염관리 체계가 있고요. 감염 감시가 있고 예방 관련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의료기구 감염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 내 소독이나 멸균 세탁물 관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 부서별 감염 관리가 있는데 여러분 병원은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미해당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장은 있지만 시술장은 없는 거죠. 그것도 미해당이고요. 조리장은 제가 봤더니 굉장히 없더라고요. 거기는 감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 밥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장에서 있는 선생님들은 환자 보존식이나 이런 것들 식재료 관리가 충분히 잘 되어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에서 10점 1.2에 대한 사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감염 감시와 개선 활동이 보시면 감염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라는 문구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크게 위험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크 레지스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병원 내 감염 위험이 뭐가 있는지를 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시고 목표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폼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감염 담당하는 선생님은 이게 감염관리 간호사에 이미 폼을 받아서 그대로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각각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이 감염이 발생이나 누적 가능성이 있는지 심각한지 준비나 대처 가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점수를 매겨서 가장 높은 순위를 체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 봤더니 첫 번째 저희 병원이 중환자실에 중심정맥과 관련 혈류감염이 많아요. C라인 아시잖아요. 그리고 PICC 관련 감염이나 그 다음에 미아팀이 청소용구 관련해서 사용이나 보관이 적절하지 않더라. 이걸 우선순위를 잡아서 여기에서 정해진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 파트마다 담당자들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렇게 목적, 목표,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도 그냥 감염 관련해서 개선활동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게 뭐가 있나,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걸 병원 내에서 찾아서 그걸 잡아서 개선활동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이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도 다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직원 재직 경영진 교육 별도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설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보시면 병원 내 환자가 머무는 곳이 지금 거기잖아요. 우리 이 병원이잖아요. 이 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전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비 시스템이 뭐냐면 전기, 물 공급, 공기 이런 설비가 얼마만큼 안정적이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게 승강기 같은 거 이런 게 다 설비죠. 그 다음에 석션, 환자 수술하게 되면 석션 같은 거 막 하시잖아요. 흡입 이런 시스템이 얼마만큼 안정적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이 시설하고 환경안전관리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질 관리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위험물질이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수술실에 포르말린
위험물질이죠. 포르말린 쓰시죠? 이게 MSDS 물질로 지정이 돼서 이 물질을 쓰는 부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온가스 있는, 여러분들 아시죠? 소독기에 이온가스 하는 그 부서도 이온가스에 대해서 MSDS 물질이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을 하느냐, 이런 물질에 대해서. 두 번째, 이 물질이 있는 부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특수검진, 특검을 진행하시느냐. 야간 근무자 선생님들 다 특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해서 병원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보안관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던 분이 한 분 계셔요. 박주아라고 아시나요? 이제 이름 박주아 아시나요? 박주아 그 선생님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원래 이분이 그 신장암에 걸렸어요. 신장암에 걸려서 이제 담당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복강경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권유했겠죠. 뭘 수술 권유했냐면 막 이제 이것저것 수술하다 로봇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술해서 로봇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내고 병동에 올랐는데 엄청 아팠어요. 통증으로 쏘였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신해철 사건도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나중에 봤더니 장이 구멍이 있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 이분도 통증을 너무 호소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됐어요. 대학병원의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협진 체계가 빨리빨리 안 돼요.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호소했지만 결국에는 환자가 이게 빨리 진료를 못 받아보니까 구멍이 있었는데 이게 빨리 조기 발견을 못해서 결국에는 폐혈증에 빠졌습니다. 폐혈증에 빠져가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하니까 이 환자를 어디로 옮겼냐면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중환자실에 전체 이렇게 입원해 있겠죠. 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보고 있다가 두 번째 이분한테 나타난 악재가 뭐냐면, 거기에서 VR에서 방코마이신에 대한 일성이 있는 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 균은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 결국에는 이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의 손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자 보고 손 씻기 안 하고 다른 환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손에 의해서 이 환자가 VR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VR에 노출이 되면요, 결국에는 그 환자는 중환자실 내 격리실로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자가 벤틸레이터를 단 채로 중환자실 내 격리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격리실로 들어가면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죠, 간호사들. 근데 격리실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12시에 환자를 바이탈했을 때는 환자 괜찮았어요. 벤틸레이터 유지하고 있었고, 근데 1시에 바이탈하러 들어갔을 때는 이미 벤틸레이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원인은 몰라요. 알람 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CPR 이제 했고 뭐 나중에 봤더니 환자는 돌아가셨는데 환자도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는 게 뭐냐면, 첫째, 우리가 인증에서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통증에 대한 평가예요. 두 번째,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료기기예요. 병원 내 이분한테 혹시나 만약에 VR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가 이게 빠졌을 때 알람만 울렸어도, 그죠? 알람만 울렸어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람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빠졌는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이 막 몸부림치면서 어찌됐든. 근데 이렇게 빠졌을 때 알람 장치가 고장만 안 났어도 환자가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의료기기를 병원 내에서 고위험 의료기기, 그 다음에 저위험 의료기기, 이런 걸 구분을 해서, 고위험 의료기기는 치명적으로 환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니까 어떻게 점검을 더 자주 점검을 해라. 매일 점검을 해라. 이게 인증에서 유효가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 병원 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취기계 있잖아요. 마취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취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점검을 해라. 그 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예방 점검을 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있고요. 재난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두가 된 게, 메르스 사태 이후로는 예전에는 일반적인 재난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감염에 관련 재난도 관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점점 강화가 되고 이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의료정보입니다. 병원 내에 의무기록이나 관련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태어난 데 의무 기록을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정보 수집이나 활용,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항목 이게 다 모여서 549개가 모아지는 거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입니다. 이게 13장을 해서 성과관리가 있는데 환자 안전지표 있고요. 그 다음에 질환, 진료, 관리 영역에 대해서 각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해서 누구한테? 병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환자 안전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의사소통, 수술, 그 다음에 낙상, 손위생, 욕착, 카테터 이거 모든 지표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병원 내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은 수술 침식적인 시술을 하지만 만약에 수술하지 않는 병원급이었다면 이건 미해당으로 체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은 미해당이에요. 뒤에서 보시면 질환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 뇌졸중, 급성 심급 MI 환자 오나요? 응급실에 없어서 MI 환자 안 오죠. 그 다음에 이것은 미해당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폐렴 지표. 폐렴 환자 입원할 수 있죠. 내과로. 여기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하셔야 되는 거고, 뇌졸중 환자. 신경과 있죠. 아니면 내과에서 뇌졸중 환자 보시죠. 그러면 이거 지표 들어가지만 심근경색증이나 밑에 혈액투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암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혈액투석 기계 없잖아요. 인공신장실. 그러면 다 미해당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미리 빼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월별로, 그 다음에 또는 분기별로 각각에 대해서 하고요. 여기는 이제 진료 영역, 협진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모성, 신생아 안 보시잖아요. 본만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표는 다 미해당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맞는 지표를 담당자가 이거 그러면 누가 하나요? 보시면 각각 관련 담당자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표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하시는데 그 담당자가 보고를 월별로 하든 분기별로 하든 병원에서 정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사위원들은 실제로 이게 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도 영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관리 영역인데요. 이용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요새 예약병원이요. 만약에 MRA를 예전에 1.0T였는데 3.0T로 샀어요. 예를 들면 샀는데 MRI를 살 때는 3.0T를 샀을 때는 그만큼 환자를 몇 명 정도 검사를 할 거라는 거 예측을 한 거죠. 그죠? 그냥 무작위로 돈이 있어가지고 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병원 내에 어떤 특수 MDCT 장비를 샀다면 이 장비나 아니면 의료기기를 샀다면 의료기기 아니면 시설을 예를 들면 음악격리병상을 만들어가지고 환자를 관리하겠다. 나름대로 투자를 했으면 투자 대비해가지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하겠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PCT를 시설이 초창기 때부터 저희가 있었는데요. 막상 이게 한 10년 정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캔서 환자를 관리를 이게 외래에서 보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중고로 팔았거든요. 이거 뭐냐면 병원 내에서 이 장비를 샀을 때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죠. 그 예측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이 관리형 이용도 영역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 관련, 인사 관련, 직원 교육, 직원 안전, 환자 만족, 직원 만족도에 대한 지표가 각각으로 여기까지 다 모아진 게 총 34개의 지표지만 이런 것들이 모아서 결국에는 지금 540문항이 넘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게 조사 기준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파트에서 담당자 선생님들이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도 우리 병원 걸로 규정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규정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숙지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혈압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됩니다. 그래서 크게 가치, 그 다음에 환자, 그 다음에 진료체계, 그 다음에 성과 관리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자가 입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시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부분까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규정에 상중하가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미 인종원에서 조사 기준에 있습니다. 10개 문항이면 그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걸 넣어야 되나요? 그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 병원 규정에 넣어야 되는 거죠. 넣는데 만약에 규정에 여러분들 준비를 안 해서 중을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문항은 아무리 잘해도 중입니다. 아셨죠? 규정이 상돼야 돼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실 때 그만큼 중요해야 되는 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S라는 말이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요. 문항을 보시면 낙상 위험 평가 도구에 의해서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하느냐, 실제로 하는 거죠. 재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프로세스죠. P.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의무기록 같은 경우는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서류를 본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O가 있습니다. O는 아웃컴이에요. 이렇게 낙상 예방 활동을 열심히 했더니 낙상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걸 보는 것은 결국에는 성과 지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조사 기준에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8가지가 540 문항 이상의 540개가 넘는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각각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병원은 병원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응급실이나 일부는 다 빼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다 미해당으로 체크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먼저 셀렉션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보시면 각각의 규정에 따라 예전에 유무였거든요. 유무를 했더니 규정이 엉망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규정이 상중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보시면 직원이 얼마만큼 숙지하는지를 예전에는 30에서 80%가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60에서 90%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사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물어봤는데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대답을 너무 잘했어요.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몰라요. 이 선생님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럼 몇 프로죠? 33%죠. 그러면 33%는 어떤 기준으로 가냐면 여기에 뒤에 보시면 여기죠. 33%는 어디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중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사위원들도 절대 이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했어요. 이 선생님 못했어요. 이 선생님 못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명 더 물어보는 거죠. 몇 명 더 물어봐서 충분하게 60%가 넘으면 만약에 중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지만 기회를 찾아가지고 이게 중을 주려고 하지는 하루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선생님이 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조사위원들이 가서 물어봤더니 조사위원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드레싱 갔던 선생님들 이렇게 드레싱 갔다가 이제 나가서 복도로에 갈렸던 선생님들 조사위원이 딱 오잖아요. 막 저기 스테이션에서 안녕하십니까 막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 나가야 되는데 쏙 다시 병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태도예요. 결국에는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이 60%를 채우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병원은 인증받기 어렵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 답을 잘 못해요. 얼굴이 흐해져요. 이 선생님 들었잖아요. 뭘 물어봤는지. 선생님 병원의 미션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선생님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여러분들 거의 야마집이 다들 만들어져요. 그러면 얼른 가서 한번 보고 가까이 가서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하고 선생님 얘기하세요. 조사위원들 그 짧은 시간에 549개 문항을 다 체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540개가 넘는 문항은. 근데 빨리빨리 진행. 또 수술 시간이 그죠. 타임아웃 같은 거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확인하지 않으면 만약에 전체 조사위원들이 확인을 안 하면 무조건 상 줘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초창기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수술 안 잡아버려요. 타임아웃을 봐야 되고 환자 단계 체크리스트를 봐야 되는데 막상 조사를 갔더니 그 전날까지 수술 스케줄이 꽉꽉 차가지고 이렇게 넘쳤던 병원이
갑자기 수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조사위원이 이번에 한번 또 들어가서 보죠. 또 다음날 또 가서 보죠. 또 없어요. 다음날 또 가서 끝까지 보려고 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싸리 여러분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해가지고 보여줘버려요. 한 번 가서 보면 다음번 때는 안 가거든요. 그냥 한 번 가서 수술실 룸을 봤는데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올게요. 또 갔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눈에 띄는 것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 수술실은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눈에 띄는 것 중에 안 걸릴 게 어디가 있어요? 잘못하면 다 걸리는 거죠. 우리 선생님 손 씻는 거 금방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 안 씻고 환자를 만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중원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진료의 양을 아래에 체크해버려요. 그러면 평상시에 여기가 수술이 하루에 10건씩으로 측정이 됐는데 인증조사 기간에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해서 주세요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매일 10건 했던 평균적으로 이미 10건으로 올라갔거든요. 이 자료가 막상 조사 기간 동안에 2건, 1건, 3건 이러면 결국에는 숨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줄 거는 확실히 보여주고 잘할 거는 이제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도망가지 마시고 옆에 선생님들이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받고 나면 사실 병원에서는 부서 간에 직원 간에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끈끈해지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식으로 행위가 얼마만큼 되느냐 퍼센테이지를 계산하고요. 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적신호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관리는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문제, 지표에 대해서 목표값이 나왔는데 지표에서 목표값에 대한 어떤 개선활동이 없거나 목표값이 하락되거나 개선활동 없는 경우는 다 어떻게 해요? 중밖에 줄 수 없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상을 줘야 되는데 목표값보다 낮거나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활동이 없으면 이건 중을 줘야 되고요. 목표값보다 낮지만 개선활동이 있으면 이건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시면 서류는 여러분들이 항상 규정은 제정이라는 거, 규정 처음 만드는 날짜를 말하는 거고요. 개정이라는 것은 중간중간 바꿨을 때 개정이 들어갑니다. 이미 병원에는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만드실 때 반드시 법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부서원하고 함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병원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뿌리면 딱 한 가지죠. 그 규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다른 병원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직원은 몰라요. 그러면 규정에 근거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을 만약에 여러분 병원이 다른 병원치를 가끔씩 우리 병원 걸로 만드시면서 컨닝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어떤 틀이나 이런 내용들을 일부러 여기도 이렇게 했네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그냥 다른 병원에 있는 규정을 딱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직원하고 공유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건 모든 조사 항목에서 거의 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정답이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다른 병원에 있는 규정을 컨닝해서 우리 병원의 규정을 만드는데 규정을 만드실 때는 조사 기준집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조사 기준집에 넣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싹 다 들어가야지 규정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규정은 병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ST라는 각각의 5개, 6개 ST가 있는데요. 보시면 QI, 감염 각각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리더십 인터뷰 있고 인적, 의료정보, 약물, 시설, 환경에 대한 ST가 있는데 QI 담당 선생님들은 이 서류를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ST 할 때 담당 선생님들이 QI ST 담당 선생님들이 이 서류를 다 봐요. QI 담당하는 선생님 직무기술서, 교육 근거, 직원 교육했던 거, 경영진 보고했던 거, 그 다음에 의약품 담당했던 1차 때 했던 약사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의약품 관련해서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인적자원, 인사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마찬가지로 이 진료 권한서, 직무기술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평가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 담당하는 선생님 관련해서 이런 서류도 이게 다 각각이 다 서류 목록입니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환경 안전관리도 시설 안전도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 선생님들도 이미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 정보나 의무 기록 관련했던 선생님들도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복잡해지고 굉장히 저를 이렇게 좀 째려보는 듯한 눈빛으로 지금 보시는데요. 결국에는요. 인증이라는 거 병원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게 환자 안전 쪽, 감염 쪽, QI 쪽, 그 다음에 시설 쪽, 그 다음에 사람 채용하는 인적 자원 쪽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저희는 굉장히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좋았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일부 노동부 감사가 나오잖아요. 노동부, 그 다음 환경청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미 있는 책에 이 서류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여기 이웃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 갈 거예요. 인증 안 받는 병원으로 갈 거예요. 라고 선생님들 중에 아마 그런 마음을 만약 인증 시작하면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봐보세요. 이미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은 의무인증이에요. 여기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병원 가게 되면 또 인증을 받아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는 지금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느라고 저희도 3천만 원 돈을 들여서 인증을 신청했지만 실제적으로 병원이요. 지금 국가정책이 계속 푸시를 가하고 있어요. 인증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병원에서 마이너스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체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다 하면 결국에는 급성기 병원은 그래서 광주에 있는 급성기의 종합병원들이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아마 2개의 기관이 받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점점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급성기 병원에도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체계로 간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처음 인증을 시작했을 때요. 11년도에 10년도에 준비하면서 11년도에 하는데 저희가 11년도 10월에 받았거든요. 서울에 트레이닝을 받았던 담당 과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의사로, 내과 의사로. 저희가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좋아했는지 아세요? 왜냐면 그분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에 대해서 알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왕이면 여기 요새 요양병원 지금부터 첫 번째 인증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를 준비를 해가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도 결국에 인증받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럴 바에는 여기서 확실하게 배우라고 저는 저희 병원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선생님이 일어났다, 안 됐다, 일어났다, 안 됐다 그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실은 PPT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말을 하느라고요. 지금 혹시 말이 좀 꼬였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 끝내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